늦은 오후에 햇살이 낡은 목재 창틀을 비집고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몇 블록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 녹턴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함으로 가득했다. 그 공간의 중심에는 서예진이 있었다. 그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섬세한 손길로 커피 머신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으며 그 모습은 카페의 차분한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오후 5시를 알리자 딸랑이는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렸다. 잘 다려진 최고급 원단의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유신그룹 전략기획팀 최연소 팀장 최강민이었다. 그의 구두는 바닥의 낡은 타일과 어울리지 않게 반짝였고 그의 눈빛은 주변의 평화로움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카페 안을 가볍게 훑어본 후 곧장바 테이블에 앉아있는 예진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걸렸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오늘도 고생했네. 우리 예진이.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이 공간에 대한 미묘한 경멸과 그녀의 처지에 대한 값싼 동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런 허름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서예진의 순수한 아름다움은 그 모든 불만을 잠시 잊게 할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치열한 세상 속 유일한 안식처였다. 예진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으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피곤해 보여요, 강민 씨. 오늘 회의는 힘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른한 오후의 공기처럼 편안했다. 그녀는 그의 정장에 묻은 아주 작은 먼지를 발견하고는 무심코 손을 뻗어 털어주었다. 그 순간 강민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갑게 변했다가 이내 원래의 다정함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모습에 흠집이 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최강민은 커피 향을 음미하며 예진의 가느다란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만 보면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 이 카페의 커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마법 때문이겠지. 그는 능숙하게 달콤한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이 오늘 보고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예진 같은 평범하고 가난한 여자는 결국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예진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조바심과 허기를 읽어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그의 야망이 만족될 때까지라는 것을 그녀는 유신그룹 회장의 유일한 손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가난한 아르바이트생 서예진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위장이자 세상을 배우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카페를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뺨을 스쳤다. 강민은 자연스럽게 예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내가 생활비는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의 말에는 배려를 가장한 소유욕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 아래 있기를 바랐다. 자신의 돈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 가두고 싶어 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의 사랑이었다. 예진은 그의 품에 기댄 채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 힘으로 버는 돈인걸요. 그리고 전 이 일이 좋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커피 향을 맡는 것도요. 그녀의 대답은 강민의 심기를 미묘하게 건드렸다. 그는 그녀의 독립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가난하면서도 자존심 많은 강한 그녀의 모습이 때로는 매력적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답답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다. 그들은 예진이 사는 낡은 옥탑방으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멀리 보였지만 그 불빛은 이곳까지 닿지 않았다. 강민은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며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하루빨리 이런 초라한 곳에서 벗어나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서예진이 아닌 자신의 성공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배경 좋은 여자가 있어야 했다. 옥탑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강민은 예진을 돌려쓰고 깊게 입을 맞췄다. 그의 키스는 열정적이면서도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조급했다. 그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복잡한 계산을 잊고 그녀에게만 집중하고 싶었다. 그녀의 순수함이 자신의 더러운 야망을 정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독한 착각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고 순진한 존재가 아니었다. 예진은 그의 키스를 받아주면서도 텅 빈 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남자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고 또 짓밟게 될까? 그녀는 그 끝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최강민이라는 남자의 야망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이것은 사랑의 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혹한 관찰이자 다가올 심판을 위한 긴 서막이었다. 들어가서 쉬어. 내일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 성공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강민은 예진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가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 예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예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미래 설계도는 이미 그녀의 자리가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성공 가도에 놓인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예쁜 조약돌에 불과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응원할게요. 꼭 성공하세요. 강민 씨, 그녀의 응원은 진심이었지만 그 의미는 강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그가 더 높이, 더 위태로운 곳까지 올라가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추락했을 때의 충격이 더 클 테니까.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마음을 느끼며 문을 열고 작은 옥탑방 안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강민은 잠시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경멸적인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고급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희뿌연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생각했다. 서예진과의 관계도 이 연기처럼 머지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더 큰 세상을 원했고 그 세상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의 발걸음이 망설임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방으로 들어온 예진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강민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차가운 결심이 그녀에게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전원을 켜자 화면에 유신그룹의 로고가 떠올랐다. 그녀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러 메시지를 보냈다. 최강민 팀장의 M&A 프로젝트 관련 내부 감사 준비 요망. 모든 자료는 백업.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의 순진한 미소는 사라지고 냉철하고 지적인 상속녀의 표정이 드러났다. 그녀는 최강민이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그가 가장 하찮게 여기고 버렸던 자기 자신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이자 유신그룹의 회장인 서진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예진아, 사람의 본성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하거라. 누가 진짜 우리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그녀는 이제 그 시험의 결과를 서서히 목격하고 있었다. 최강민은 그 시험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유신그룹 본사 30층의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강민은 밤새 수정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날카롭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흥분이 번뜩였다. 오늘 있을 이사회 보고만 통과되면 그는 명실상부한 유신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았고 사소한 오타 하나에도 불같이 화를 냈다. 팀원들은 그의 완벽주의와 무자비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의 능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언제나 결과로 자신을 증명해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야심가라고 불렀다.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강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비싼 시계는 그의 손목에서 권위적으로 빛났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 허름한 옥탑방 계단을 오르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곳이야말로 그가 있어야 할 곳, 그의 진짜 무대였다. 그는 서예진의 얼굴을 잠시 떠올렸다가 이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한편 같은 시각 예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평온한 표정으로 커피를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폰에서는 유신그룹 이사회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강민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는 M&A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유창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막대한 수익, 시장 지배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그가 제시하는 숫자와 그래프는 이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예진은 그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독소 조항들과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예진은 뜨거운 물에 컵을 소독하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최강민은 똑똑했지만 너무 자만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그 계획은 처음부터 거대한 모래성 위에 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의 기반을 흔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녀, 서예진이었다.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다. 이윽고 이사회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1차 승인을 받았다. 강민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사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야망에는 끝이 없었다. 이어폰을 통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예진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 숲을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빌딩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운명의 열쇠를 쥔 사람이 지금 이 초라한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강민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팀원들과 함께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비싼 와인이 오갔고 아첨과 칭찬이 난무했다. 강민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즐겼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운명을 타고났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취기가 오르자 잠시 예진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런 여자와 나누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순진한 얼굴로 축하해요 라고 말하는 게 전부일 터였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어울리는, 자신의 성공을 더욱 빛내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했다. 예진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다. 같은 시각, 예진은 옥탑방에서 홀로 조촐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강민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했다. 아마도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있겠지. 그녀는 조금도 서운하거나 질투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쥔 것이 신기루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안도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림자 속의 장미는 이제 서서히 가시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1차 승인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며칠 후, 최강민은 그룹 부회장의 개인적인 호출을 받았다. 평소 그를 눈여겨보던 부회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유신그룹의 미래가 걸린 더 큰 프로젝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국내 굴지의 IT 기업 태성 테크놀로지와의 합작법인 설립건이었다. 태성의 김진태 회장은 업계의 거물이었고 그의 까다로운 성격은 정평이 나 있었다. 부회장실을 나온 강민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성공한다면 그는 팀장급을 넘어 임원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그야말로 로켓과도 같은 기회였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합작법인 설립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그의 전략은 빈틈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동시에 김진태 회장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운명의 날, 강민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김진태 회장과 독대했다. 그는 준비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브리핑했다. 김 회장은 그의 발표를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긴 침묵 끝에 김 회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최 팀장, 자네 참 마음에 드는군. 일에 대한 열정도, 능력도 출중해.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두 회사가 한 몸이 되는, 결혼과도 같은 일이지. 강민은 긴장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김 회장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내게 자네만한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내겐 딸 하나뿐이야. 올해 27살이지.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아주 똑똑한 아이야. 자네와 내 딸이 결혼해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간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림이 있을까? 순간 강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거래이자 시험이었다. 그의 야망과 서예진이라는 존재가 저울의 양끝에 놓였다. 그는 예진의 순수한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향해 보내던 따뜻한 미소. 고단한 하루 끝에 그의 어깨를 주무르던 작은 손길. 하지만 그 모든 감상적인 생각들은 김 회장의 딸이라는 존재가 가져다줄 거대한 미래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그는 아주 잠깐의 망설임 끝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엄청난 기회를 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야망이라는 차가운 불꽃이 그의 심장에 남은 마지막 온기마저 모두 태워버린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민은 예진에게 연락해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지만 예진은 그 안에 숨겨진 서늘한 결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예감했지만 묵묵히 그가 이끄는 마지막 무대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지만 평범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의 눈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주변의 화려함은 옥탑방에 사는 예진을 더욱 위축시켜 보이기 위한 강민의 계산된 장치였다. 그는 값비싼 와인을 주문하고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예진아, 할 말이 있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잔인한 말들을 이어갔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야. 내 미래에 너 같은 여자는 어울리지 않아. 너의 가난, 너의 초라한 배경, 그 모든 것이 내 발목을 잡을 뿐이야. 지금까지는 너의 순수함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 순수함마저도 지긋지긋하게 느껴져.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처럼 구는 너를 언제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 그는 마치 잘 쓴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말을 뱉어냈다. 예진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한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강민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강민은 더욱 비열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지듯 밀었다. 그동안 너한테 쓴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이걸로 좀 더 나은 옷이라도 사 입고 주제 파악 제대로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 너와 나의 수준은 처음부터 달랐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예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강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민 씨, 당신의 미래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맞아요. 당신이 앞으로 가게 될 그곳은 내가 결코 함께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니까요. 이 돈은 당신의 그 비참한 미래를 위해 쓰세요. 아마 곧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혼자 남은 강민은 당혹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가 남긴 말과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 불길한 가시처럼 박혔다. 그는 와인잔을 단숨에 비우며 불쾌한 감정을 털어내려 애썼다. 레스토랑을 나온 예진은 차가운 밤거리를 홀로 걸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에 눈물처럼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머리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최강민이 그녀에게 준 것은 상처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싸워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택시를 잡아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유신그룹의 심장이자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진짜 집이었다. 그녀가 대문 앞에 서자 10년 넘게 그녀의 가족을 보좌해온 김 비서가 놀란 얼굴로 달려나왔다. 예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비서님, 할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제가 돌아왔다고.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라고요. 저택의 서재. 유신그룹의 서진혁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들은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손녀가 겪은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유신을 이끌어갈 진짜 주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의 무게를 증명하고 돌아올 그날을 예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다. 먼지 하나 주인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방은 그녀가 떠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옷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평범한 원피스가 아닌 그녀의 신분에 걸맞은 최고급 명품 옷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중 가장 강렬한 붉은색의 드레스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심장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차가운 복수의 불꽃과도 같은 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강민은 김진태 회장의 딸 김지수와 공식적으로 약혼했다. 약혼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유신그룹과 태성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폭등했다. 강민은 세상의 정점에 선 것 같은 기분에 취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부, 명예, 그리고 아름다운 약혼녀까지. 서예진이라는 과거의 흔적은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며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의 약혼녀 김지수는 그의 팔에 매달려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강민의 야망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그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질 생각뿐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거래로 이루어진 동맹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들이 서 있는 화려한 무대는 이미 서서히 기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대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 바로 그들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한 여자라는 사실을. 예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두 사람의 약혼 기사를 태블릿으로 확인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패를 하나씩 꺼내 보일 준비를 마쳤다. 강민은 자신의 승승장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옳았다고 믿었다. 가난한 여자를 버리고 부잣집 딸을 선택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자부했다. 그는 자신이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그가 버린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예지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지난밤의 아픔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울고 웃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여왕이었고 심판의 칼을 쥔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강민과 김지수의 약혼 발표는 유신그룹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그룹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태성 테크놀로지와의 합작법인 설립은 공식화되었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는 이견 없이 최강민이 임명되었다. 그는 입사 10년도 차에 되지 않아 전략기획 본부장이라는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에 올랐다. 유신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승진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본사 최고층인 40층의 코너에 배정되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는 이제 도시를 발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는 위치에 섰다. 낡은 옥탑방의 좁은 창문으로 보이던 도시의 야경과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그 광경을 말없이 음미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최강민의 승진은 그룹 내의 권력 구도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어제까지 그를 팀장이라 부르며 하대하던 임원들이 이제는 최 본부장님이라며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의 말 한마디는 곧 그룹의 방침이 되었고 그의 지시는 그 어떤 토론도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아첨과 복종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권력의 맛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중독적이었다. 합작법인 유신태성 이노베이션의 출범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최강민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그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고 그의 팀원들 역시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시달려야 했다. 그의 사무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의 날카로운 질책 소리는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과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완벽한 결과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의 경영 방식은 냉혹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합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그는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했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온갖 법적, 재정적 압박을 가해 결국 헐값에 회사를 넘기게 만들었다. 그의 손에 여러 중소기업 사장들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잃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강민은 그의 약혼녀 김지수와 함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김지수는 태성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등에 업고 합작법인의 공동대표로 내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낮에 있었던 인수합병 건에 대해 물었다. 오늘 넥스트젠이라는 회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그쪽 대표가 꽤나 깐깐하다고 들었는데 강민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버티더군.
자신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의 회사가 가진 부채와 세무적인 약점을 파고드니 결국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지. 아마 내일 아침이면 헐값에 인수계약서 도장을 찍으러 올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한 인간의 꿈을 짓밟은 것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전혀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김지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강민 씨야. 일 처리가 확실해서 좋아. 아버지께서도 강민 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세요. 그녀는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가볍게 올려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감정 대신 냉철한 사업 파트너로서의 유대감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의 야망을 채워줄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고 그 사실에 서로 만족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민은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쯤 허름한 카페에서 예진을 만나거나 좁은 옥탑방 계단을 오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며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서예진을 버린 것은 그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족쇄였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합리화를 완성하며 그녀에 대한 마지막 기억마저 머릿속에서 완전히 소멸시켰다. 한편 평창동의 서예진 저택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예진은 서재를 거대한 작전실로 만들었다. 벽면에는 유신그룹의 조직도와 합작법인 관련 자료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주가 현황과 관련 뉴스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최강민이 자행하는 모든 일들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중소기업들을 짓밟고 있는지, 그의 계획 속에 어떤 법적 함정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녀는 김 비서와 그룹 내에 심어둔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통해 모든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최강민이 스스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까지, 그의 죄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예진은 특히 최강민이 헐값에 인수한 넥스트젠이라는 회사에 주목했다. 그 회사가 보유한 AI 관련 원천 기술은 합작법인의 성공에 필수적이었지만 최강민은 그 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는 그 기술을 거의 공짜로 손에 넣은 후 나중에 태성 테크놀로지와의 지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유신그룹을 위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였다. 예진은 밤늦게 넥스트젠의 대표였던 박선우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다. 절망에 빠져있던 박 대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연락을 받았다. 예진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최강민의 계약서가 가진 불공정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국내 최고의 M&A 전문 변호사팀을 붙여주며 정당한 싸움을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며칠 후 인수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왔던 박선우 대표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최강민의 면전에서 계약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강민은 크게 당황했다. 그는 박 대표 뒤에 거물급 법무법인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박 대표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투명한 유령이 그를 돕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처음으로 감지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것을 그저 사소한 걸림돌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 그는 넥스트젠건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프로젝트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는 자신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팀원들을 가차없이 다른 부서로 좌천시켰고, 자신의 앞에서는 오직 절대적인 복종만이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사무실은 이제 누구도 감히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는 그만의 왕국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합작법인 출범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강민은 거대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출범 기념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참석할 그 파티는 그의 대관식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유신그룹의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서 있는 무대 아래에서 그가 가장 경멸했던 한 여자가 무대를 통째로 무너뜨릴 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예진은 파티 초대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 역시 그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물론 최강민이 예상하지 못할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복수가 완성될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의 진짜 별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었다. 서혜진이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낡은 옥탑방의 찬 공기를 마시며 잠에서 깨지 않았고, 커피 머신의 소음 대신 고요한 정원의 새소리가 그녀의 아침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치열한 전쟁터였다. 그녀의 서재는 유신그룹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정보가 모이는 신경망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 서진혁 회장과 매일 아침 독대하며 그룹의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서 회장은 처음에는 손녀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같은 냉철한 승부사의 기질을 발견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온실 속의 화초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유신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동등한 파트너이자 후계자로 인정했다. 최강민 본부장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서 회장이 휠체어를 창가로 움직이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손녀를 아프게 한 자에 대한 분노 대신 기업 총수로서의 냉정한 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예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의 야망이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의 오만함이 그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위험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최강민은 넥스트젠의 법적 방역에 초조해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성공가도에 놓인 작은 장애물 정도로만 여겼다. 그는 오히려 이 사건을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그룹의 최고 로펌을 동원해 박선우 대표를 압박했고, 언론에는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악덕 중소기업이라는 프레임으로 역공을 펼쳤다. 여론은 거대한 유신그룹의 편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예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최강민은 단기적인 싸움에서는 이기고 있었지만
더 큰 전쟁에서 패배할 결정적인 실수들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자신감에 취해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위험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진은 그의 계획서와 인수합병 관련 서류들을 밤새도록 파고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재무제표의 숫자를 넘어 그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최강민이 추진한 여러 인수합병 건 중에서 유독 하나의 자금 흐름이 불투명했다. 그는 블루오션 캐피탈이라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M&A 자금을 세탁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 돈은 합작법인 설립 후 자신과 김지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닌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 행위였다. 예진의 심장이 차갑게 뛰었다. 이것이야말로 최강민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비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이 증거를 터뜨린다면 최강민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만천해 드러내게 만들어야 했다. 그가 가장 화려한 성공의 순간에 가장 참혹한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계획한 복수의 완성된 그림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유신의 감시자라는 이름의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최강민의 비자금 내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그의 프로젝트가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날카롭고 논리 정연했다. 감정적인 비난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보고서를 그룹 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박상진 감색에만 발송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유신태성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가진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경고였다. 그녀는 최강민이 제시한 장밋빛 전망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그리고 숨겨진 부실 채권과 우발 부채가 그룹 전체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상진 감사는 처음에는 그 익명의 이메일을 스팸으로 취급하려 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수준이 일개 직원이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었다. 그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들은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나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이었다. 박 감사는 조심스럽게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가 회계팀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최강민의 라인에 있던 재무 담당 임원은 즉시 그 사실을 최강민에게 보고했다. 강민은 박 감사의 움직임을 보고받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 늙은 여우가 또 심술을 부리는군. 걱정할 것 없어. 내 계획은 완벽하니까. 그가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는 박 감사의 조사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불쾌해 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유신그룹의 실세가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서진혁 회장은 늙고 병들었으며 다른 임원들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합작법인 출범 파티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자신의 성공을 세상에 과시할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예진은 두 번째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번에는 박 감사뿐만 아니라 그룹의 법무팀장과
다른 몇몇 핵심 이사들이 수신인에 포함되었다. 두 번째 보고서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최강민이 추진한 M&A 계약서들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에 대한 분석이었다. 계약서들은 유신그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으며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유신이 뒤집어쓰게 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받은 이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강민의 능력을 믿었지만 유신의 감시자가 제시한 논리적인 증거들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최강민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들이 서서히 결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심판자의 등장은 유신그룹에 견고했던 권력 구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최강민은 그룹 내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감지했다. 자신을 향한 이사들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빠른 성공을 시기하는 기존 세력들의 견제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며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곧 그룹의 미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협박했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이사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의 조급함과 과도한 자신감 뒤에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는 못했다. 최강민의 뒤에는 태성테크놀로지의 김진태 회장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예진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서재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최강민이라는 성벽에 직접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에 작은 쐐기를 박아 넣었다. 그리고 이제 그 쐐기가 내부의 압력에 의해 스스로 균열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에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는 최강민이라는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그의 야망마저도 안쓰럽게 품어주려 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진심을 짓밟고 그녀의 자존심을 돈으로 모욕했다. 이제 남은 것은 동정 없는 심판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복수의 대상이 아닌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밤의 어둠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유신의 감시자가 보낸 두 번째 보고서는 최강민의 견고한 왕국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전까지 그의 독주를 묵인하던 이사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던 아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침묵과 귓속말이 대신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권위의 성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최강민은 극도의 신경과민 상태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조차 믿지 못하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몰아붙였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모두가 그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유신의 감시자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는 그룹의 보안팀을 동원해 익명의 이메일 발신지를 추적하게 했지만 전문 해커들조차 흔적을 찾지 못하고 실패했다. 대체 누구냐? 감히 내 앞길을 막는 놈이. 그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읊조렸다. 통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성공에 대한 조급함과
정체 모를 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내부의 경쟁자 소행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어쩌면 자신에게 본부장 자리를 빼앗긴 기존 임원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룹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러한 내부의 혼란을 서예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그룹 내부 통신망의 트래픽과 보안팀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가 구축한 시스템은 유신그룹의 공식 보안망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했다. 최강민이 허둥댈수록 그의 약점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뒤 박상진 감사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그는 유신의 감시자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공식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최강민이 체결한 M&A 계약서들이 가진 법적 위험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합작법인 출범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는 몇몇 원로 이사들이 동조의 뜻을 표했다. 최강민의 독주에 제동이 걸린 첫 번째 순간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최강민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실로 곧장 쳐들어갔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회의를 주재하던 박 감사를 향해 소리쳤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일개 감사가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멋대로 중단시킬 권한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박 감사는 그의 격한 반응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최 본부장, 나는 내 직무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요. 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감사의 당연한 의무요. 그의 단호한 태도에 최강민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궁지에 몰린 강민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와 태성 테크놀로지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태성의 김진태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프로젝트를 중단시킨다면 태성과의 신뢰관계는 파탄 날 것이고 그 책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김진태 회장의 이름이 나오자 동요하던 이사들의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았다. 아무도 업계의 거물인 김 회장을 적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회는 정식 감사 대신 최강민에게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에 대한 소명 자료를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최강민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그의 자존심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후였다. 회의실을 나온 최강민은 복수심에 불탔다. 그는 자신을 궁지로 몸박 감사와 그 배후에 있는 유신의 감시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충신들을 시켜 박 감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비리를 하나라도 찾아내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계획이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다. 자신의 적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예진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최강민이 박 감사를 공격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최강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박 감사를 공격하려 할수록 그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사들의 신뢰 또한 완전히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강력한 한 방을 준비했다. 그녀는 유신의 감시자 이름으로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최강민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 블루오션 캐피탈의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그 회사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내역 일부를 증거 자료로 첨부하며 이 문제가 단순한 경영 리스크가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 세 번째 보고서는 박 감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들에게 동시에 발송되었다. 블루오션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은 재벌가에서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범죄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합작법인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유신그룹 전체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박상진 감사는 보고서를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신의 감시자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정도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룹의 최고위층 혹은 그와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서진혁 회장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그룹의 운명이 걸린 이 문제를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의 결단을 구해야만 했다. 한편 최강민 역시 세 번째 보고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블루오션 캐피탈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그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것은 그와 그의 재무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대체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는 미친 듯이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이 비밀을 알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뒤처리를 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를 한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비 오는 날. 낡은 옥탑방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서예진의 얼굴이었다. 그는 미친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가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녀가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 당신의 그 비참한 미래를 위해 쓰세요라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섬뜩하게 맴돌았다. 그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비서에게 서예진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이 터무니없는 망상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생긴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되어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이제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최강민이 비서에게 서예진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의 책상 위에는 얇은 보고서 한 부가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서예진은 옥탑방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녀가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는 결번이 되었으며 그녀가 일하던 카페에서는 아무 말 없이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 버렸다. 보고서를 읽은 최강민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불안감과 이성적인 판단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이 내린 결론을 따랐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그저 돈 몇 푼에 상처받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린 거겠지. 가난한 것들은 항상 그런 식이니까. 그는 자신의 불안이 어리석은 망상이었다고 치부하며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의심은 다시 그룹 내부로 향했다. 그는 박상진 감사를 위시한 반대 세력과 그들을 조종하는 유신의 감시자를 동일 인물, 혹은 한패거리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닥달해 박 감사의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 아내의 쇼핑 내역, 심지어 그가 다니는 교회의 헌금 액수까지. 그는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의 서재에서는 서혜진과 서진혁 회장의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박상진 감사는 이미 서 회장과의 독대를 통해 모든 사실을 보고한 상태였다. 서 회장은 유신의 감시자가 바로 자신의 손녀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최강민의 방역이 얼마나 집요하고 더러울지 알기에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예진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네가 모은 증거만으로도 최강민을 이사회에서 끌어내리기에 충분하다. 더 이상 위험한 일에 네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어. 서 회장의 목소리에는 손녀를 아끼는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났다. 하지만 예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할아버지, 아직 부족해요. 지금 증거로는 그를 해임시킬 수는 있겠지만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엔 역부족이에요. 그는 분명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저는 그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블루오션 캐피탈의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즉 그가 직접 서명한 이면 계약서나 자금 이체 지시서 같은 물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은 그의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개인 금고 안에 있을 겁니다. 그녀의 계획을 들은 서 회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마 네가 직접 회사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이냐? 그건 너무 위험하다. 최강민이 너를 알아보는 날엔 모든 것이 끝장이야. 그는 손녀의 당돌한 계획에 완강히 반대했다. 하지만 예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니요, 그는 저를 절대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에게 서예진은 이미 죽은 사람,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아서 자신의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는 결코 살피지 않죠. 결국 서 회장은 손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며칠 후 유신그룹 총무팀에 김민서라는 이름의 신입 인턴 사원이 배치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두꺼운 뿔테 안경으로 총기 넘치는 눈을 가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과 단정하지만 촌스러운 오피스룩으로 자신의 미모를 완벽하게 감추었다. 그녀는 일부러 어수룩하고 소심한 태도를 보이며 동료들의 관심 밖으로 자신을 밀어냈다. 그녀의 첫 임무는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복사하는 그야말로 가장 말단의 잡무였다. 동료들은 배경도 없고 눈치도 없는 신입 인턴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귀찮아했다. 하지만 예진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그 단순한 업무들을 통해 그룹의 문서 양식, 결제 라인,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 흐름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녀의 어수룩한 모습은 모든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위장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실수를 연발하며 다른 부서에 드나들 구실을 만들었다. 서류를 잘못 전달하는 척하며 전략기획본부의 구조를 익혔고 커피를 쏟는 척하며 보안팀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유신그룹 본사 건물의 3차원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자신의 숙소에서
해킹으로 얻어낸 내부 CCTV 접속 권한을 이용해 낮에 파악한 정보들을 재확인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최강민은 박상진 감사의 비리를 캐내지 못해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다. 반면 예진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최강민의 사무실에 잠입할 최적의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운명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재회의 순간을 선사했다. 예진은 부서장의 지시로 다음 분기 비품 목록 서류를 40층에 있는 비서실에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은 채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일반 직원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비서실에 특별 허가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했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단 한 사람, 최강민이 서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채 미간을 찌푸리며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깟 늙은 여우 하나 처리 못해서 쩔쩔매는 겁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흠집을 찾아내요. 내가 원하는 건 결과뿐이라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가 내뿜는 위압감은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다. 예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몸을 구석으로 붙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린 안경과 머리카락이 그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주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숨을 죽였다. 바로 몇 인치 옆에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파멸시키려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내뿜는 익숙한 향수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고 잊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최강민은 통화를 끊고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엘리베이터 구석에 움츠리고 있는 여직원에게 향했다. 그는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어깨에 맨 낡은 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원증에 적힌 총무팀 인턴 김민서라는 글자를 무심하게 읽었다. 그는 이런 하찮은 존재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주 희미하고 낯익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을 인지하지는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박 감사와 유신의 감시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김민서는 그저 배경의 일부,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수많은 부하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며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의식 밖으로 밀어냈다. 예진은 그의 무심한 시선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약한 자를 짓밟고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벌레처럼 여기는 그의 오만함은 그대로였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민낯을 이토록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흐르고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최강민은 한마디 말도 없이 마치 오물이라도 피하는 것처럼 그녀의 옆을 빠르게 지나쳐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의 차가운 향수 냄새와 위압적인 기운이 남아있는 듯했다. 예진은 잠시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촌스러운 안경과
옷차림의 평범한 여직원.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의 재회. 그것은 최강민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스침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이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고쳐 안고 결연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재회는 서예진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제로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최강민의 차가운 경멸이 담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이자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저버린 오만함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이제 그를 동정할 필요도, 그의 과거를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예진은 어수룩한 인턴 김민서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만남은 그녀에게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계획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최강민이라는 독버섯이 유신그룹 전체를 병들게 하기 전에 뿌리째 뽑아버려야만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유신그룹의 내부 서버 가장 깊숙한 곳으로 다시 한번 잠입했다. 그녀의 목표는 최강민이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또 다른 인수합병건 코어 AI 테크라는 작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료였다. 표면적으로 이 M&A는 유신의 미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예진은 최강민의 탐욕이 그렇게 단순한 그림을 그릴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몇 겹의 방화벽이 순식간에 뚫렸고 암호화된 문서들이 그녀의 모니터 위에서 해독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강민의 개인 폴더에서 코어 AI 관련이면 계약서 초안을 발견했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것은 인수 계약서가 아니었다. 기술을 강탈하고 한 기업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약탈 계획서였다. 최강민은 코어 AI의 창업자이자 핵심 기술 개발자인 한정훈 박사의 신뢰를 얻은 뒤 그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계약서에 서명하게 할 계획이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의 모든 특허권은 헐값의 합작법인으로 넘어가고 한 박사는 경영권 방어 실패와 주가 조작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되어 있었다. 최강민은 한 박사를 완벽하게 파멸시킨 후 그의 기술만을 빼앗아 자신의 공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예진은 한정훈 박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AI 연구에만 바친 우직한 학자 출신의 경영자였다. 그는 사람을 잘 믿었고 특히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최강민을 유신그룹이 보낸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최강민이 내민 독이 든 성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마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진은 무고한 희생양이 될 그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 총무팀의 비품 정리 업무를 핑계로 전략기획본부의 문석에 들어갔다. 그녀는 일부러 서류 상자를 엎지르는 실수를 저질렀고 허둥대는 척하며 주변의 경계를 풀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녀는 파쇄되기 직전에 코어 AI 관련 초기 보고서 몇 장을 자신의 옷소매 안에 몰래 숨기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최강민이 한 박사의 기술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었는지에 대한 초기 분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예진은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한정훈 박사에게 보낼 익명의 패키지를 준비했다. 패키지 안에는 최강민의 이면 계약서 초안, 기술가치 평가 보고서, 그리고 유신의 감시자가 보냈던 이전의 분석 보고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짧은 메모를 남겼다. 당신이 믿고 있는 늑대의 진짜 발톱입니다. 당신의 꿈을 지키고 싶다면 이 자료를 들고 박선우 대표를 찾아가십시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2명의 피해자가 힘을 합쳐 거대한 가해자에게 맞서 싸우도록 판을 짜고 있었다. 그녀는 박선우 대표에게도 미리 연락을 취해 곧 또 다른 피해자가 찾아갈 것이며 그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최강민과 유신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볼 만한 힘이 생길 것이었다. 며칠 후 유신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한정훈 박사가 최강민과의 계약을 전면 거부하고 오히려 유신그룹을 기술 탈취 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심지어 그의 옆에는 이미 유신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넥스트젠의 박선우 대표가 함께 있었다. 두 중소기업의 연합 방역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최강민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유망한 차세대 리더에서 중소기업을 짓밟는 약탈자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최강민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모든 것이 유신의 감시자라는 정체 모를 존재 때문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보고 한 발 앞서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박상진 감사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박 감사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더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흥신소를 고용해 박 감사의 사생활을 캐고 조작된 스캔들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다. 하지만 그의 비열한 공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이사들은 최강민의 유치하고 더러운 방식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룹 내에서 그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었다. 예진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최강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 블루오션 캐피탈과의 연결, 고리를 증명할 물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 증거가 그의 개인 금고 안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깊은 밤, 다시 한번 위험한 사냥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이 정기 점검으로 인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을 노렸다. 인턴 사원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40층에 가기 위해 그녀는 낮 동안 알아두었던 비상계단을 이용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만능 카드키와 소형 전자장비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침내 40층에 도착한 그녀는 최강민의 사무실 앞에 섰다.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녀는 낮에 청소부 카트 밑에 몰래 붙여두었던 소형 전파 교란 장치를 작동시켰다. 몇 초간의 시간,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틈을 타 그녀는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유령처럼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달빛이 스며드는 거대한 사무실은 마치 야수의 소굴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사무실 안쪽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정보에 따르면 금고는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책장을 밀어내고 차가운 강철 금고를 마주했다. 최첨단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금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강민이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했던 유리잔에서 몰래 채취한 그의 지문과 해킹을 통해 얻어낸 그의 홍채 패턴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장비를 이용해 지문과 홍채 인식을 차례로 통과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기밀 서류와 함께 블루오션 캐피탈이라는 로고가 찍힌 검은색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환희로 뛰었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그 안에 담긴 모든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파일 안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비자금 조성 장부, 그리고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까지. 최강민의 모든 범죄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육중한 커튼 뒤. 서혜진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릴까 두려웠다. 복도를 울리는 구둣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은 마치 그녀의 운명을 향해 다가오는 사신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손안에서는 최강민의 모든 죄악이 담긴 USB가 차가운 땀으로 축축해지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열렸다. 예진은 커튼에 아주 작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중년의 경비원이 손전등을 든 채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습관처럼 사무실 내부를 천천히 훑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책상과 소파, 그리고 예진이 숨어있는 창가를 차례로 비추었다. 예진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그의 다음 움직임에 쏠려 있었다. 경비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공기 중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은 것 같았다. 그리고 창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어 서늘한 밤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마 초에 본부장이 퇴근하면서 환기를 시킨 것이겠지. 그는 창문을 제대로 닫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다시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예진은 한참을 더 기다렸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커튼 뒤에서 나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는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듯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예진은 문을 잠그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에 긴박했던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USB를 연결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예진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블루오션 캐피탈을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규모는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그 돈은 최강민과 김지수 그리고 태성 테크놀로지의 몇몇 핵심 임원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었다. 두 그룹의 미래를 담보로 한 거대한 금융 사기극이었다.
USB 안에는 그들의 모든 대화 녹음 파일과 자금 이체를 지시하는 이메일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강민은 합작법인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유신그룹의 핵심 기술과 자산을 태성 측에 헐값으로 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챙길 계획이었다. 그는 유신그룹을 속이고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준 서진혁 회장을 배신하고 그룹 전체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예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허탈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그저 야심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영혼까지 썩어버린 괴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심판의 칼을 휘두를 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김비서를 통해 할아버지에게 연락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다음 날 아침 유신그룹의 모든 이사들에게 서진혁 회장의 이름으로 긴급 이사회 소집 공문이 발송되었다. 안건은 단 한 줄. 유신태성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관련 중대사안 긴급 심의였다. 한편 최강민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두 중소기업의 공동소송은 일파만파로 번져 그의 명성과 그룹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비열한 방식으로 공격받았던 박상진 감사는 오히려 동정 여론을 얻으며 그룹 내에서 입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의 약혼녀 김지수와 장인이 될 김진태 회장의 압박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최 본부장. 대체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깟 작은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그룹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어 김진태 회장은 전화기 너머로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최강민의 능력을 믿었지만 자신의 이름에 흠집이 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최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질책을 들으며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반전의 카드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긴급 이사회 소집 공문을 받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박감사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여겼다. 그는 이사회에 참석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태성과의 관계를 무기 삼아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완전히 숙청해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손에 아직 승리의 패가 남아있다고 굳게 믿었다. 운명의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유신그룹 본사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자들이 1층 로비에 진을 치고 있었고 직원들은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에 술렁였다. 최강민은 그 모든 혼란을 비웃으며 자신의 차에서 내렸다. 그는 어젯밤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가장 비싼 정장을 입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로비를 가로질러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오늘의 주인공이며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에 약간의 위기가 더해지는 것은 오히려 더 극적인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였다. 이윽고 45층 이사회 회의실. 모든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거웠다. 최강민은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서며 모두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박상진 감사를 경멸적인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는 박 감사가
오늘 어떤 공격을 해올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분쇄해 버릴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리고 서진혁 회장이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서 회장은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싸늘하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상석에 자리한 후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유신그룹의 미래를 좀먹는 독을 잘라내기 위해 마련되었소. 그의 말에 회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강민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회장께서 드디어 자신의 편을 들어 박 감사를 쳐내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서 회장은 최강민이 아닌 회의실의 문을 향해 말했다. 들어오너라.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당당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촌스러운 뿔테 안경도 어수룩한 표정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아름다움과 여왕과도 같은 위엄을 지닌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최강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 예진 그가 버렸던 가난한 여자.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초라한 과거,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유신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이 자리에 가장 중심에 모든 것을 심판할 여왕처럼 서 있었다. 운명의 이사회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모든 이사들의 시선은 이제 막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붉은 드레스의 여자와 그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버린 최강민 사이를 오갔다. 최강민의 입에서 나온 서예진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작았지만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도 더 크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예진은 그의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시선을 조금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차갑고도 우아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침묵 속에서 마치 심판의 망치가 내려쳐지는 소리처럼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서진혁 회장의 휠체어 바로 옆 상석 중에 상석에 마련된 빈자리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이사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내뿜는 기운은 그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제국의 주인이 될 교육을 받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냉철한 카리스마였다. 그녀의 등장만으로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최강민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내까짓게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포가 숨겨져 있었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아는 그 서예진일 리 없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가 아는 서예진은 촌스러운 옷을 입고 카페에서 커피나 내리던
세상 물정 모르는 가난한 여자였을 뿐이다. 그의 발악에 예진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최강민 본부장. 오랜만이네요. 당신이 버린 가난한 여자가 감히 여기까지 올라와서 많이 놀랐나 보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명료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그 순간 최강민은 자신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서진혁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어 이 모든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모두에게 소개하지. 내 유일한 혈육이자 유신그룹의 최대 주주이며 앞으로 나와 함께 그룹을 이끌어갈 내 손녀 서예진이다. 회장의 선포는 회의실에 거대한 폭탄처럼 떨어졌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유학을 떠난 것으로만 알았던 회장의 손녀가 바로 저 여자였다니. 그리고 그녀가 바로 최강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유신의 감시자의 정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의 뇌리를 스쳤다. 예진은 이사들의 술렁임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김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김 비서는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예진은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는 대신 스크린 옆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심판받는 자가 아닌 모든 것을 심판할 절대자의 위치에 섰다. 그녀의 첫 마디는 최강민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 첫 번째 화살이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본부장. 최강민 씨가 유신그룹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는지 그 찬란한 업적들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다. 넥스트젠과 코어 AI 테크의 인수합병 관련 자료였다. 예진은 최강민이 이 두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의도적으로 폄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그녀는 최강민이 직접 작성했던 초기 보고서와 최종 계약서를 나란히 띄워놓고 그가 그룹에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지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최강민은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을 뿐이야. 저 여자가 사적인 감정으로 모든 것을 왜곡하고 있는 거라고. 그는 예진과의 과거 관계를 암시하며 그녀의 주장을 치졸한 복수극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이사들에게 그의 도덕성에 대한 더 큰 의심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예진은 그의 반응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블루오션 캐피탈이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로고였다. 그 로고가 나타나는 순간 최강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예진은 자신이 확보한 USB의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 해외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비밀 계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최강민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최강민 본부장, 이 목소리도 사적인 감정 때문에 조작된 겁니까? 예진이 차갑게 물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에는 최강민이 재무 담당자와 비자금 조성을 논의하는 적나라한 대화가 울려 퍼졌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경영상의 판단이나 실수의 차원이 아니었다.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최강민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있었다. 대체 어떻게 저 비밀 자료들이 그녀의 손에 들어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예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습 위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잠입했던 어수룩한 인턴 김민서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제야 그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다. 하지만 예진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다. 최강민 본부장의 헌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유신그룹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대가로 자신의 영원한 부와 성공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최강민과 김진태 회장의 비밀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는 유신의 핵심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태성 측의 지분과 막대한 현금을 약속받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배신, 그 단어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최강민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회장을 배신하고 자신이 몸담은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파렴치한 배신자였다. 서진혁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어려 있었다. 그가 한때 아들처럼 아끼고 신뢰했던 인재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최강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예진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이 모든 건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후였다. 예진은 발버둥 치는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바로 너 자신. 너의 그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이지. 너는 네가 버린 여자가 아니라 네가 버린 너의 양심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진혁 회장이 힘겹게 손을 들어 최종 선언을 내렸다. 이 시간부로 최강민 전략기획본부장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그룹은 오늘 공개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즉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그의 선언에 반대하는 이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최강민은 마지막으로 예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절망만이 담겨 있었다. 그가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닐었던 그 복도를 이제는 한낱 범죄자가 되어 초라하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그의 울부짖음이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심판의 여왕이 주제한 길고 길었던 재판이 마침내 그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최강민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간 후에도 이사회 회의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한편의 잔혹극과도 같은 현실을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붉은 드레스의 여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 거대한 제국에 가장 유망했던 별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복수자의 통쾌함 같은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잿더미 위에 홀로 선 생존자의 공허함과 차가운 슬픔만이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최강민의 범죄 증거 자료를 말없이 껐다. 마치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듯.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과거의 흔적을 지워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걸어가야 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진혁 회장이 힘겹게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름진 손으로 손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 온기 속에는 미안함과 대견함,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에 대한 안쓰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예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이자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굳은 다짐이었다. 이사회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날 오후 유신그룹은 공식적으로 검찰에 최강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언론에는 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서혜진 부회장의 공식 취임 소식을 발표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재벌가의 숨겨진 상속녀, 치밀한 복수극, 그리고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야심가의 몰락. 이 모든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강민은 구속 수감되었다. 그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와 공모했던 태성테크놀로지의 김진태 회장과 그의 딸 김지수 역시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태성그룹은 주가가 폭락했고 김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두 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합작법인 유신태성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백지화되었다. 최강민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서혜진은 부회장으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복수가 아닌 수습이었다. 그녀는 최강민이 남긴 상처와 혼란을 치유하고 무너진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녀는 최강민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던 넥스트젠의 박선우 대표와 코어 AI테크의 한정훈 박사를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의 파트너십 계약을 새롭게 제안했다. 두 대표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예진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유신을 바로 쓰려는 그녀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이내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이제 유신의 적이 아닌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었다. 예진은 그룹 내부의 개혁에도 착수했다. 그녀는 최강민의 라인에 서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임원들을 가차없이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분별한 숙청을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능력과 성실함을 갖추었지만 줄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용했다.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오직 실력과 인품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녀의 개혁은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으며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고 발로 뛰었다. 그녀의 진심은 서서히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새로운 부회장이 보여주는 공정함과 비전 속에서 유신그룹의 새로운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진 심판자였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유신그룹은 서혜진이라는 새로운 구심점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최강민의 그림자는 서서히 옅어졌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신뢰와 희망의 문화가 새롭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유신의 미래를 향해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모든 업무를 마친 예진은 40층, 이제는 자신의 집무실이 된 옛 최강민의 사무실 창가에 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 최강민이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풍경으로 여겼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풍경을 보며 다른 것을 생각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삶과 연결된 유신그룹의 무거운 책임감.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죽어가던 화분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다. 이제 화분에서는 작고 하얀 꽃 한 송이가 수줍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꽃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다. 차가운 잿더미 위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피어나는 희망.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서진혁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는 손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그만 퇴근하거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예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조금만 더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 회장이 먼저 침묵을 깼다. 최강민 그 아이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구나. 그 이름이 나오자 예진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이에요.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걸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최강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랑도 증오도 아닌 그저 희미한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예진은 할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에게 유신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유신을 단순히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젊은 리더의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서진혁 회장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너는 이미 증명했다. 예진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다. 할아비는 그저 네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작은 바람이 되어줄 뿐이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에 예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유신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장미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밝은 햇살 아래에서 거대한 숲을 가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